그래서 영세율하고 면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두 개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영세율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완전 면세제도. 완전 면세제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요게 왜 완전 면세라고 하냐면 내지도 않는데 돌려도 받아요. 그것도 조기환급이라 그래서 15일 이내에 돌려받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한 달 걸리거든요. 돌려받는데. 근데 이제 영세율은 수출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세금 그 부가세 영세율 제도하고 그 다음에 돌려받을 거 있으면 빨리 돌려주고. 근데 면세는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내지도 않지만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돌려받을 게 있어도 안 주니까.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이고 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주로 저소득층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저소득층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진성 뭐라고요? 완화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나오면 면세라 그랬어요. 계산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거기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영세율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기억나셔야 되는 게 수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수출 관련된 회사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요 영세율 관련돼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출 관련된 회사 가면은 무조건 영세 관련된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뭐 무역회사나 이런 데 면접 보러 가실 때는 영세율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하고 가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 방지라 그래서 이 영세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 때문이에요.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 원칙. 그래서 요게 이제 영세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영세율의 적용 대상자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면세사업자가 이따 나오는데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으시면 면세 포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법 자체에서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영세율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상호면세주인 솔직히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 보시면 수출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우리 영세 나오면 제가 이렇게 많이 적어드리죠. 어떻게 많이 적어드리냐면 영세율 뭐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로컬 LC라고 해요. 결론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는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거예요. 보증서예요. 무슨 보증서냐면 이거 수출할 거니까 영세율 적용해줘 라는 보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수출할 거니까 영세율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맞죠? 네. 그래서 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증서가 내국 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수출이 될 물건이니까 뭐 해줘라? 영세율로 적용해줘라 라는 하나의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왜냐면 이쪽은 무역 쪽이라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300페이지가 중요합니다. 면세. 우리는 면세 종류가 더 중요해요. 영세는 주로 저기 분계 문제로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면세인데 면세 종류 잘 봐주셔야 돼요. 거기 면세 대상의 범위라고 있죠. 요게 시험 문제 간혹씩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면세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6개 내지 8개 주고 면세 몇 개냐. 이런 개수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기초생활 필수품에 보시면 미가공식료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공식료품은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국내도 면세고요, 수입도 면세예요. 근데 가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가공식료품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레트로 식품이나 아니면 뭐 이제 반조리 식품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과세예요. 결론은 뭐냐면 재료 사다가 집에서 뭐 해라? 해 먹어라. 그러면 면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국내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 임산물은 국산만 면세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요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내산 애완용 돼지. 이거 시험 문제에 실제 나온 적 있어요. 얘는 면세예요. 애완용 안 먹잖아요. 맞죠? 똑같은 돼지더라도. 근데 이거 무슨 산이에요? 국내예요. 근데 만약에 수입산 애완용 돼지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괜찮다? 국내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수입일 경우에는 안 먹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실무 가시면 면세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저거거든요. 뭐 많이 보냐면은 꽃, 화환 같은 거, 아니면 뭐 거래처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직원들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화환 보내잖아요. 꽃. 꽃은 면세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국내산이어야 됩니다. 근데 꽃을 수입하진 않잖아요. 씨는 수입해서, 재배는 어디에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죠.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꽃을 사다가 팔면은 그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먹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꽃 얘기만 나오면 먹는 꽃 있는데요. 저도 알아요. 그건 특수 케이스고. 특수 케이스 갖다 붙이시면 본인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적인, 보편적인 걸로 보세요. 일반적인 장미꽃 안 먹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수돗물은 면세인데 생수는 과세예요. 생수는 포장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이 들어가면 과세인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가공이 되면.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근데 뭐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래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생리용품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는 다 면세입니다. 요즘에 액상형 분유라 그래서 그 물로 되어 있는 타져 있는 분유 같은 거 있어요. 그것도 면세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관련돼서는 앞으로 면세가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을 떨어뜨려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기저귀하고 분유는 비쌉니다.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앞으로 이제 그 상황이 와보시면, 저도 우리 엄마가 왜 저걸 비싸다 그러나 했는데 내가 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저귀는 내추럴 붙으면 2배 가격이고요, 분유는 사냥 붙으면 2배 가격이에요. 거기 이름에 내추럴이 붙으면 그냥 비싸요. 그리고 분유도 사냥이 붙으면 그냥 비싸요. 양은 적은데. 그리고 저희 꼬맹이 딸이라 내추럴을 좀 써봤는데, 하기스 중에서 제일 비싸고, 비싸긴 비싸고 양은 또 적어요. 비싼 거의 특징이 그래요. 양이 많으면서 비싸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한두 단계 낮은 게 양은 더 많더라고요. 비싸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다음에 역외군속 영역의 별표 3개. 역외군속 영역 1년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나옵니다. 이론에 나오든 실기에 나오든 해요. 역외군속 영역 나오면 제가 이렇게 적어드릴 거예요. 어떻게 적어드리냐면, 첫 번째로 이제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해요. 전세버스가 관광버스입니다. 나머지는 다 안 돼요. 비행기든 택시든 버스든 다 안 되고 전세버스만 돼요. 배도 안 돼요, 세금계산서. 유일하게 전세버스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것들은 다 면세인데, 고속버스 중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가시면
일반 버스 있고 우등 버스 있고 프리미엄 버스 있는데 일반 버스만 면세고 우등이나 프리미엄은 과세입니다. 그 프리미엄은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워서 가는 버스 있죠? 네. 일명 황제버스라고 표현하는 거. 전 아직 못 타봤는데 타보신 분들 말로는 그냥 뭐 누울 수는 있는데 그냥 빨리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가격 차이 심하게 안 나요. 날짜만 잘 맞추면 비행기가 더 쌀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 비행기 가격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참 떨어졌을 때에는 비행기 가격이 오히려 KTX보다 더 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왜냐면 코로나 어느 정도 꺾이면서 가격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시옷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임대. 요건 좀 이따 정리 한번 더 할 건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왜냐면 우리 임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부족해서 사는 거잖아요. 돈 많으면 임대 살 거예요? 매매할 거예요? 매매하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국민후생 용역에서는 요거 잘 봐두세요. 일반 의약품 과세고요. 그 다음에 성형수술 중에서 우리나라는 요게 많죠.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예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 진료 용역도 과세입니다. 이제 시험엔 안 나오는데 산후조리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 용역은 면세로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애완동물 진료하러 가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면은 세금은 안 냅니다. 면세로 되어 있어요. 법 자체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저는 키우진 않는데 동물병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세금이라도 뭐 해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은 왜 면세냐면은 아가들이라. 네, 애기들 관련돼서는 과세가 많아야 돼요? 면세가 많아야 돼요? 면세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솔직히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뭐 어느 지역에서 애 낳으면 뭐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등 그게 공이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효과가 있지 1,000만 원 갖고는 미비합니다.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큰 효과를 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인구수 늘리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하면 돈 많이 주고 결혼하면 집 한 채 주고 애 낳으면 억씩 주고 그러면 늘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줄 정도로 대한민국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애 낳으면 1억은 가능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허경영 씨가 몇십 년 전부터 한 얘기고 그리고 저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산해 봤더니 애기들 관련돼서 모든 걸 다 없애면 1억씩 줄 수 있대요. 왜냐면 그만큼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는데 워낙 애를 많이 낳으니까 1억씩 줬다가 나라가 망할 정도였는데 지금 애기들한테 1년에 아기들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을 하나도 배정을 안 하고 통으로 하면은 1인당 1억씩 줄 수 있는 돈이 된대요. 결론은 뭐냐면은요. 그만큼 빼먹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은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와이프 애기 낳고 했었는데 일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애기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린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서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애기들 관련돼서 혜택 받으려면 일정 부분 이상의 회사를 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서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아닌 회사들이 더 많긴 해서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든 임산부를 내쫓으려고 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거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사람이 아기를 낳고 복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남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는 사람한테 중소기업에서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그 아기 낳기 전에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아기 낳으러 가서 다른 사람을 대체근무자로 뽑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복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소기업들. 그래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중소기업 사장님들 얼굴 모자이크 한 다음에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왜 안 해주냐? 예, 왜 애기들 관련돼서 복지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 이거 왜 안 해주려고 하냐? 그러면 인터뷰 간혹가다 보면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다 하나부터 열까지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거 해줘봤자 크게 우리 회사엔 플러스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되는 게 더 많으니까 그 전에 이제 못 나오도록 한다라는 경우들이 인터뷰에서도 몇 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운전면허 학원은 과세입니다. 학원 중에서 운전학원은 과세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 가시면은 거기에 얼마라고 써 있는데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광고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글씨 위주로 보세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공급은 면세인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요거는 좀 이따 한번 더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 용역도 면세예요. 몸으로 하는 거 대부분 다 면세인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사자 돌림 그런 분들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전문직까지는 면세를 못 해주겠다. 왜냐면 전문직 분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낮은 경우가 많아요? 높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세금적인 혜택은 안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기타에 보시면 301페이지에 우표는 면세인데요. 수집용은 과세예요. 그것도 좀 봐두세요. 우리가 우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면세 포기 301페이지 아니다 그거 전에 위에 거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 먼저 좀 볼게요.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요거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임대.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은 상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토지를 사고 파는 건 뭐라고요? 면세예요. 그래도 우리 불공에 면세해 놓고 제가 토지 적었잖아요. 왜냐면 토지 사고 팔 때는 요거는 뭐다? 면세다. 근데 빌려주는 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상가 요거를 사고 파는 건 과세예요. 왜냐면 상가는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 다음에 빌리는 것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과세.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밑에 잘 나와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85제곱미터라 그래서 한 25에서 26평 정도. 그래도 우리 아파트 이렇게 보다 보면은 85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국민주택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주택 규모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큰 평수, 작은 평수. 그래서 초과는 큰 평수입니다. 큰 평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과세예요. 왜냐면 돈 있어야 큰 집 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있어도 임대 산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그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건 면세. 그 다음에 작은 평수 산다는 얘기는 돈이 아주 많은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예요. 그러면 돈이 적으니까 뭘로 해주겠다? 면세로. 그 다음에 빌리는 이유도 돈이 뭐하니까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 돈 많으면 큰 평수 살 거예요? 작은 평수 살 거예요? 큰 평수 사겠죠.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 면세포기. 면세포기에 거기 밑줄 쳐져 있는데 1번 잘 봐주세요. 1번. 우리한테는 1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데요. 면세 포기의 대표적인 거는 수출이에요. 영세율이 수출이에요. 그래서 1번이 영세율인데 이제 수출하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뭐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요런 쪽에 이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를 인정을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1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세 포기 절차 보시면은요, 딴 거 없고요. 면세 포기는 말 그대로 아무 때나 신고하시면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포기는 안 돼요. 거기 1, 2번에 해당이 되어야만 포기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20일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면세 포기는 그냥 내가 면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이 면세 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302페이지 거기 위에 잘 나와 있는데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3년. 그러니까 권리를 주는 대신 의무도 주는 거예요. 무슨 권리를 주는 거냐면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 대신 한 번 포기하면은 몇 년 동안은 원상복귀를 못한다? 3년 동안. 왜냐면 권리만 주면 안 되잖아요. 의무도 줘야지. 근데 주로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요, 면세 사업자가 수출해야 될 때 있어요. 그때는 면세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세율이 더 좋은 거예요, 면세가 더 좋은 거예요? 영세율이 더 좋잖아요. 완전 면세 제도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면세 사업자가 수출할 경우가 생기면 요 면세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면은 몇 년 동안은 원상복귀가 안 된다? 3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오면 3년 나와요. 그 다음에 307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307페이지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기 과세표준 1번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 과세표준이라고 나오면 요렇게 많이 써드릴 거예요. 어떻게 많이 써드릴 거냐면 첫 번째로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매출세액 계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계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 모역 자산 이라고 적어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용어 뜻을 좀 알아야 문제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그러면 매출액에 대한 공급가액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면 보기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30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307페이지에는 저희하고 관련된 게 그렇게 많지 않고 308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있는데 그거 좀 봐두세요. 그래서 요거는 쪽지시험 봤었던 건데 또 볼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입은 반품한 거니까 세금 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애누리하고 할인은 깎아준 거예요. 그래, 깎아준 거에 대해서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예, 요거는 뭐냐면 지급 지연의 뜻이 뭐냐면 돈을 늦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늦게 주면은요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근데 솔직히 실무에서는 이자는 바라지도 않아요. 원금만 줘도 감사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자가 중요해요, 원금이 중요해요? 원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항상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이자만 받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투자하면은 이자를 뭐 몇 달 동안 얼마씩 주겠대. 그러면 처음에 몇 번 주다가 도망가잖아요. 왜냐면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금이 더 크잖아요. 근데 이제 연체이자라는 건 현재 발생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이게 얼마일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이건 실제 거래하고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간접이어야 돼요. 거기 직접 관련되지 않으니라고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거 사면 막 보조해 주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기계를 사면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겠대. 예, 그런 부분 관련돼서도 세금을 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이거 국가에서 주는 거 관련돼서 예, 세금을 걷어버리면 어떤 부분이 생겨버리냐면요, 그 지원해 주는 목적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실업급여도 세금 떼어요, 안 떼어요? 안 떼고 다 줍니다. 비과세예요, 실업급여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도달하기 전에 부서지거나 없어지거나 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면은 이거 관련돼서 다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걷겠다.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요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맥주병이나 소주병. 그래서 만약에 소주병 갖다 주면 100원 주겠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주를 2,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나는 1,900원만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이 100원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증금으로 뭐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아직 내 돈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 봉사료. 예, 요건 뭐냐면 종업원 봉사료는요 소득세 내요. 부가세 안 내고. 왜냐면 종업원이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아니고 종업원이 가져가면은 뭐 낸다고요? 소득세 냅니다. 근데 회사가 가져가면은 부가가치세 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308페이지 2번에 보시면 아까 봤었던 것 또 나와요. 장기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은 요건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수출 관련된 건데요. 수출은 요게 중요합니다.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고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기준이라고요?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재정환율인데 거기 다 있어요. 308페이지 밑에. 그래서 거기 환가하면 환가한 금액이다. 선적일이다. 기준환율하고 재정환율이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있는 거 그냥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310페이지
그래서 수입 나오면 제가 이것만 적는다 그랬습니다. 나올 때마다 수입 나오면 거래처는 세관. 왜냐면 외국 회사 대신 세관에서 발행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만 처리해라. 근데 왜 이렇게 처리하냐면 수입을 하면요. 거기 보시면 관세,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세금들이 덕지덕지 붙어요. 근데 이걸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딴 거 없고요. 이 가격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우리가 수입하는 회사들이 왜 수입해 오죠? 가격이 뭐 하니까요? 싸니까. 그래서 싸게 갖고 와서 팔기 위한 거죠. 그래도 요즘에는 좀 인기가 좀 덜한데 한때 수입 과자 인기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격이 뭐 했으니까? 저렴하니까. 그래서 그 가격에다가 관세 붙이고 개별소비세 붙이고 주세 붙이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금액이랑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세금을 붙여서 부가세는 내는 거고 내가 상금액은 그것보다는 적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10페이지 밑에 이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거기 밑에 보시면 아래쪽 표에 감가상각자산이라고 있거든요. 감가상각자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건물, 구축물은 5%, 그 다음에 기타는 25%라고 있을 거예요. 밑에 그 표 보시면.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회계에서는 감가상각 할 때 뭐 정액법이니 정률법이니 연수학계법이니 이중체감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안 구해요. 이거는 회계에서 구하는 거고 세법에서는 그냥 건물하고 구축물은 몇 프로요? 5%.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감가상각자산은 25%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6개월당 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1기하고 몇 기로 나누죠? 2기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6개월이에요. 그래서 1년에 10%. 그래서 10년 동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건물은 10년 동안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1년에 50%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2년 동안. 회계랑 달라요. 회계에서는 뭐 정액법으로 구하고 정률법으로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법은 그냥 단순하게 건물하고 구축물은 그래 10년 쓸 수 있어. 나머지는 몇 년 쓰면 땡이에요. 2년 쓰면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우리 세법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세무사잖아요. 그 다음에 회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회계사예요. 그래서 원래 그 둘은 만나면 싸워야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일이 겹쳐요. 일부가.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싫어하고 세무사 회계사 싫어요. 왜냐면 자기들 그 먹고 사는 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둘이 만나서 싸워야 되는데 저 때는 안 싸우더라고요. 돈 받을 때는. 근데 원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무사 업무하고 회계사 업무하고 일정 부분 겹치고 세무사는 세법이 더 중요한 거야. 회계사는 회계가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갖고 원래 싸워야 되는데 돈 받을 때는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되는 게 프로그램에다가 건물 번호 넣으면 5%가 자동으로 뜨고요. 건물 아니야 그러면 25%가 자동으로 떠요. 이건 실기 때 할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외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 중요해지기는 해요. 왜냐면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도와주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 세금계산서. 그래서 저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입 나오면 이렇게 적는다 그랬잖아요.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세관.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영수증에서 일반적인 영수증이라고 있는데
4,8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요것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4,800만 원 넘는 사람은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4,800이 안 되시는 분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요, 그거는 인정 못 받는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왜냐면 법에서 4,800이 안 되는 사람은 뭐만 발행하라 그랬어요? 영수증만. 그래서 대부분 회사하고 거래하는 곳들은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기본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안 하고 일반과세자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불법인데 다른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사다가 줘요. 이건 원래 불법입니다. 원래 사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사다 주냐면은 거래처가 법인이야. 세금계산서 못 준대. 그러면 거래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아예 일반과세자로 가든가 아니면은 법인하고 거래할 때마다 아는 회사가 갖고 세금계산서 사다 줍니다.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위험하긴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세금계산서 보시면 세금계산서는 2매 발행합니다. 근데 누가 발행하냐면 발행은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자. 그래서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거기 밑에 있는데 공급하는 자가 길어요? 공급받는 자가 길어요? 공급하는 자가 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이름 알아요, 몰라요?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은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 이름은 그 회사 다닐 때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 또는 명칭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말하는 명칭이 사장님 그 성명이 사장님 이름이에요. 명칭은 회사 상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위에 보시면 진한 글씨로 잘 써놨는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왜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뭐 인터넷에서도 보면 어떤 화면에서 이제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안 누르면 안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왜냐면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안 해줄 거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그 선택이 세금계산서에선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임의적 기재사항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임의적이고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서류 쓰다 보면 서류 다 써요 하고 주면은 여기도 써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왜냐면 그 문구에 빠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313페이지 저희는 시험을 4월 달에 보기 때문에 위에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기준금액 1억 원 이상이면 우린 지금 2023년 몇 월이죠? 4월에 시험 보죠. 4월 달까지는요 2억이에요 2억이 나오면 요게 뭐냐면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하냐? 그러면 법인은 무조건이고요. 개인은 2023년 6월까지는 2억이에요. 근데 2024년 그러니까 2023년 7월부터 거기 밑에 있어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 다음에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제 개인 사업자도 대부분 전자로 발행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1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는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1억이라는 돈이 이거 매출액이에요. 1억이라는 매출액이 어마무시하게 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원이 5명이야. 직원이 5명이면요. 인건비만 1억이 넘어요. 3천씩만 준다라고 해도 5명이면 인건비가 1억 5천입니다. 맞죠?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은 맞는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1억이라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인건비만 해도 3, 4명만 해도 1억은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사람을 늘릴 건데 우리는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시험을 몇 월 달에 볼 거예요? 4월 달. 근데 만약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나는 조만간은 일이 있어서 시험을 못 봐. 근데 내가 7월 달 이후에 시험을 볼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법이라는 건 날짜에 맞춰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당의 월에 해당되는 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6월 달까지 해서 따세요. 그때까지는 2억입니다. 기준이. 근데 7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8월 달에 시험 보시면은 그때는 몇 억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1억으로. 그 다음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년 7월 달에 시험 보시면 8천만 원으로. 그래서 결론은 국가에서 종이세금 계산서를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변화를 주냐면은요. 국가 입장에선 종이가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왜냐면 전자는 국가에다가 다 신고를 자동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자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발급기한 보시면 밑줄 쳐져 있는데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3월 달이죠. 그러면 3월 달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4월 며칠까지 발행하셔야 돼요? 10일까지. 과거에는 신고하기 전까지만 발행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가 생기면서 전자세금 계산서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다음 달 10날까지는 발행합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전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송을 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송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솔직히 이거 관련돼서는 별로 좋게 안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들 프로그램 잘못됐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땡이고요. 우리가 쓰던 거 잘못되면은 내일까지 고쳐야 돼요. 무조건. 네. 근데 이러이러해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 해주긴 하는데 일단 법에서는 니네 거 고장나도 언제까지 고쳐야 돼요? 내일까지. 왜냐면 법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전송도 같이 돼요. 한 번에. 왜냐면 며칠 차이죠. 딸랑 하루 차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하루 차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내일 해야지 그랬다가 깜빡해서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이 발행하면 전송이 동시에 되도록 대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반에는 따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서류는 5년 보관이 많아요. 몇 년 보관이요? 5년 보관. 그래서 뭐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5년 동안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하면은요. 네, 전송을 하시면 보관 안 하셔도 돼요. 보관 면제해줘요. 왜냐면은 국세청에다가 보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보관할 필요는 없다 라고 법에는 되어 있지만 보관을 합니다. 대부분 회사가. 왜 그러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해커가 너무 심심해 갖고 국세청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를 날렸어.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에 해킹하는 사람들이 능력 좋은 사람이 많은데요. 국내에 없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이렇게 보안 관련돼서 월급이 외국보다 저렴해요. 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해킹 대회 하잖아요. 외국에서. 그러면 꼭 상 받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은 나와요. 1등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국내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 나가서 1억 받으면은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5천밖에 안 줘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으로 나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능력 있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좀 월급이 적어요. 근데 외국 나가면 그거 이상, 배 이상 벌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좀 많이 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보관할 필요 없어요. 법에서는. 근데 보관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적으로 서류 그러면 5년 보관은 해요.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까지 보고 쉴게요.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31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원래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거래처하고 싸웠어.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너한테 죽어도 세금 계산서 안 줄 거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았나 봐요. 왜냐면 이게 생겼어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투다 보면은 안 해줄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요, 전제 조건은 5만 원이 넘어야 돼요. 5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돼요. 직접 발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에다가 세무서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무슨 신청하는 거냐면 우리 회사가 저 회사랑 거래했는데 저 회사가 세금 계산서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매입자가 발행했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세금 계산서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매출자가. 그러면 이거를 신고를 하시면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이제 신고받은 회사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이게 제일 좋아요. 통장 거래하시는 게. 왜냐면 통장 거래하면은 몇 월 며칠 날 어느 회사랑 거래했다가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돈 거래하실 때는 흔적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받을 때에 현찰로 받지 마세요. 아니면 현찰로 받을 거면요, 현찰로 받았다라는 사인을 받아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계산이 뒤죽박죽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통장에 찍어 놓으면은 통장 거래 내용만 뽑으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하고 몇 월 며칠 날 얼마 받았네, 몇 월 며칠 날 얼마 줬네. 왜냐면 제가 그걸 현금으로 받았다가 계산이 꼬여버려 갖고 손해 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때 한 60만 원인가 손해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조건 통장으로 달라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관리하기 좋아요. 왜냐면 통장으로 줄 때 상대방 이름도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빼박이잖아요. 그 사람이 준 적이 없대. 근데 거기에 통장에 다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 추적도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통장으로 주고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끝내버려요. 끝내기 힘들고, 월요일 오케이. 월요일날 조금 더 하면 되겠구나.